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의 황금기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미국 연예 매체 스크린렌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지적했고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OTT들이 K드라마를 독점 방영하며 K드라마로 이득을 보면서 K드라마 산업을 그저 재주 넘는 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넷플릭스가 K 콘텐츠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거의 2년 전부터 제작해왔고 그 수많은 증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제가 조회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뽕 유튜버들처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난리가 났다 아니면 요즘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빨고 있는 중국 혐오, 태국 혐오, 이제는 인도 혐오까지 이 혐오에 미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면 쉽게 조회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비판하더라도 정당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AI 보이스로 가짜 뉴스를 스스로 소설을 만들어서 혐오를 하고 있으니 또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잘한다 박수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요즘 중국 혐오로 가짜 댓글을 만들어 시청자를 기만하는 유수품 땡기자와 태국 혐오로 꿀을 빨다 인도 혐오로 요즘 전향한 땡포토 그리고 이 혐오 파도에 덩달아 춤추는 수많은 해외 감동사연 유튜버들. 무슨 해외 감동사연을 올리면서 감동이 아니라 해외 가짜 뉴스를 소개하며 심지어 미국인인 척 한국의 이슈를 한국인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루며 그 속에 혐오 정서까지 넣어 중국과 자국 미국까지 욕하며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지금 한국 유튜버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혐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콘텐츠가 미국 글로벌 OTT들에게 재주 부리는 곰 취급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넷플릭스가 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한국 콘텐츠를 견제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국감에 나온 뉴진스의 한이의 증언으로 밝혀졌지만 왜 하이브는 자기 새끼인 뉴진스를 해외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왕따를 시켰을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지난 보수 정권들은 노벨 수상자 한강 작가나 아카데미 감독상 봉준호 감독이나 넷플릭스 최고의 히트작 감독 황동혁 감독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낙인을 찍어 괴롭혔을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자유의 상징 미국 OTT들이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차별하고 있다면 믿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랬다면 모두 다 믿고 중국을 욕했을 겁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와 지금까지 74년 동안 굳건한 동맹국가이고 우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패권을 상실하기 싫은 미국은 한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순망치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6.25 때 무상으로 지원해줬던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삼성 반도체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업적을 바이든은 지금도 최고의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공장이 미국으로 진출한 걸까요? 자발적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 뒤에는 너희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복하겠어. 암묵적인 협박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 고용을 늘리는 것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인건비가 싼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우리에겐 이득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단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계가 90년대 초반 중국에 공장을 많이 짓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싼 인건비와 14억이라는 인구의 소비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국의 이익을 쫓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특히 아시아와 중동, 남미는 K 콘텐츠가 K-팝과 함께 한류의 파도를 타고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었고 미국 시장 또한 글로벌 OTT가 보급되기 전부터 지금은 라쿠텐에 인수된 그 당시 비키와 위너브라더스에 인수된 드라마피버라는 K 콘텐츠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두 회사 합쳐 3천만이 넘는 회원을 보유할 정도로 엄청난 K 드라마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분위기를 가장 빨리 캐치한 OTT가 넷플릭스였고 2016년부터 넷플릭스는 본격적으로 K-드라마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넷플릭스가 잘나가지 못하는 K-컨텐츠에 투자를 해서 K-컨텐츠가 엄청나게 잘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팩트는 잘나가는 K-컨텐츠에 숟가락을 올린 것은 넷플릭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징어 게임이 의외로 폭발하고 넷플릭스가 좀 더 큰 K-드라마 파도를 만들고 조금 늦게 K-컨텐츠가 퍼진 유럽까지 시간상으로 빠르게 퍼진 것 뿐입니다. 유럽 또한 BTS 블랙핑크를 통해서 K-팝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이미 K-팝 팬들이 K-드라마에 점점 유입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꼭 넷플릭스가 아니라도 K-컨텐츠는 신압으로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시했지만 K-컨텐츠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점 사이트 마이드라마리스트의 접속자들의 분포가 미국, 캐나다, 인도, 영국, 호주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년에 8천억 투자는 1년에 20조를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넷플릭스의 단 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투자해온 투자비를 동결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K-컨텐츠가 넷플릭스에 벌어주는 이익의 3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에피소드당 투자비가 컸던 위쳐의 경우 1회당 1,000억을 투자합니다. 위쳐가 아무리 조회수가 높아도 오징어 게임의 조회수에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통계상 오징어 게임은 1회당 25억으로 1조 이상을 넷플릭스에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비는 총 1,000억입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미드 1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세계 1위 수익을 올려준 드라마에 시즌2에 투자를 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합니다. 혹지 않은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 말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OTT가 어딨어?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K-컨텐츠 말고 넷플릭스에 그만큼 돈을 벌어주는 컨텐츠가 있을까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돈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파업 이후 할리우드의 제작자들과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외신들은 미국의 할리우드 파업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컨텐츠의 차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할리우드 파업 시기에 넷플릭스 순위 계산 방식을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미드에게 유리하고 회차가 길고 실행시간이 긴 K-컨텐츠에 불리한 순위 집계 방식으로 바꾸고 미드를 계속 순위 상단으로 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일본 애니와 드라마들이 순위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애니는 일본에서의 시청시간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일본 애니는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시청하며 전세계 순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 초만 해도 한국 콘텐츠가 순위를 점령한 일본 순위표를 일본 애니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넷플릭스 비영어 주간 순위표를 보면 일본 애니가 2개 있습니다. 단다단과 람마 2분의 1입니다. 이 시청시간을 보면 과거 순위집계 방식이었다면 20위권 안에 들기도 힘든 시청시간입니다. 이런 현상은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는 절대 디즈니 플러스 OTT로 전세계 동시 방영하지 않고 훌루,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스타 플러스 등 여러 OTT로 쪼개기 방영을 하면서 K 콘텐츠 전세계 시청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징어 게임이라 열광받았던 무빙 또한 전세계 시청률조차 모릅니다. 그냥 미국 훌루에서 1위를 했다가 끝입니다.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에 손해보기 싫어서 또한 2조를 투자해 시즌을 제작 중인 반지의 장 힘의 반지를 누르고 1위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플리스페트롤 아마존 순위가 2주 동안 오류가 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나라 일부 미국 추종자들은 자유주의의 나라 미국이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선 철저하게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어쨌든 넷플릭스는 절대 한국 콘텐츠로 전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OTT들은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 시장을 확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국 컨텐츠가 미국을 장악하는 것도 싫고 자신들의 컨텐츠 노예가 된 유럽을 장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한국 컨텐츠는 지금 적당한 투자로 적당한 이익을 주는 필요악일 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시간 1위는 눈물의 여왕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이 아닌 한국 컨텐츠를 키워주기 싫습니다. 적당히 아시아에서 구독자를 유지시키며 결국 미드로 아시아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가시적인 순위표로 K드라마도 재밌지만 그래도 최고는 미국 컨텐츠야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란도 아시아 몇 나라만 빼고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고 흑백 요리사도 키즈 컨텐츠로 분류해 총 시청시간에서 제외시켜 순위표에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순위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순위는 가장 중요하며 순위에 들지 않으면 절대 외신에서 다루지 않으며 한국 컨텐츠는 점점 그저 그런 컨텐츠로 미디어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결론은 정부가 나서서 국산 글로벌 OTT를 만들기 위해 조율하고 지원해서 우리 컨텐츠들이 부당한 꼼수에 저평가되지 않도록 미국 OTT들과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불보다 제밥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심한 문화정책에 무엇을 바랄까요? 과거 정부가 현대자동차 수출보다 주라기 공원 수익이 더 컸다는 충격에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를 키워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글로벌 OTT들에게 장악되어서 우리나라 바닥시장까지 침투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넷플릭스 토드 사란도스는 한국에 와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K 컨텐츠뿐만 아니라 K 작가들에게 투자하겠다. 듣기에는 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의도는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주를 곰이 부르게 만들고 한국의 작가들까지 넷플릭스가 장악해서 그야말로 원촌 소스까지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겠다는 무서운 의도가 보여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글로벌 OTT는 한국의 컨텐츠 뿌리까지 돈으로 장악해서 한국을 미국의 컨텐츠를 만드는 하청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K드라마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매일 보는 플리스페트롤이란 순위 데이터를 보면 확연히 더 드러납니다. 저희 주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K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전세계 팬들의 K드라마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OTT들과 순위 사이트들이 계속 꼼수를 부리며 K드라마를 저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시즌1 이후 총 시청 시간으로 오히려 더 많이 시청되고 있고 인기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2023년 봄에 순위집계 방식을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값인 뷰라는 꼼수 순위로 미드를 띄우다 보니 기존 순위 계산이었다면 전세계 1위 K드라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지금 미국 OTT들과 순위집계 사이트가 하는 짓은 과거 대한민국의 양궁이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자 경기 방식을 계속 바꾸는 것과 같고 BTS와 K-POP 그룹들이 빌보드 순위를 장악하자 빌보드 순위 집계에 라디오 방송 횟수의 점수를 압도적으로 높여서 결과적으로 빌보드 순위가 라디오 방송 PD의 순위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시즌1 이후에 나온 드라마들의 디테일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전세계 시청시간 2위가 눈물의 여왕으로 더 글로리의 누적 시청시간을 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눈물의 여왕은 더 글로리만큼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야 하지만 넷플릭스 꼼수 순위 방식에 묻혀서 더 글로리 이슈의 반도 이슈를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위, 폭삭 소가스타가 2위 시청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삭 소가스타는 더 글로리에 근접한 시청시간을 기록했지만 넷플릭스 꼼수 순위 때문에 더 글로리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폭군의 셰프가 전세계 3위의 총 시청시간을 기록했고 이 순위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와 오징어 게임 시즌3를 압도한 시청시간이었지만 전세계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넷플릭스의 꼼수 순위를 지적하는 것이고 일단 순위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외신에서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꼼수 순위 방식으로 재미도 없는 미드를 1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위에 나열한 K드라마들이 과거의 순위 방식대로 장기간 1위를 했다면 이번에 올라온 스크린렌트 기사의 제목처럼 K드라마의 황금기는 끝났다라는 노골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미국 OTT 특히 넷플릭스가 노리는 전세계 순위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급기야 미국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내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콘텐츠 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전세계 주도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고 전세계 콘텐츠 산업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시장과 남미 시장은 미국 콘텐츠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K-드라마가 그곳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K-드라마가 계속 미국의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다 보면 지금의 미국 OTT가 갑이고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을인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하지도 않았던 나라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거대 공룡 OTT들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하청업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꼼수 순위 방식입니다. 지금 이 스크린렌트 기사도 그 조류에 휩쓸려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아니면 세계 시청자들에게 가스라이팅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웃기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 일본의 데스게임을 노골적으로 차용했다느니 지금 중국 드라마들이 K-드라마를 압도하고 있다느니 헛소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글로벌 OTT로 우리 콘텐츠를 방영하는 구조를 빠른 시기에 만들어야 미국 거대 공룡 OTT들의 지배 구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 OTT들을 통합, 조율 지원해서 국산 글로벌 OTT 출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로 알려진 한국 드라마는 오랫동안 한국 문화 정체성의 흥미로운 부분이었지만 그들의 국제적 지배력이 스트리밍 수만큼 확고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이어지는 찬사, 바이럴 K-드라마의 물결 너머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업계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K-드라마와 그 텔레노벨라 형식은 미국 연속극처럼 계속 방영되는 과거 방영에 비해 필수적인 진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인기 있는 공식을 확립하며 스트리밍 차트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K-드라마의 새로움은 사라지고 있으며 예산은 급증하며 알고리즘 기반 경쟁은 존재론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2020년 팬데믹 시기 이전과 그 이후에도 중요한 문화적 수출품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라이센스 방송을 통해 2016년 금지 전까지 특정 인상을 받았으며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되어서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리지널 K-드라마 팬들에게는 이 매체 팬이 언제 집착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가 생겼는데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엄청난 국제적 인기를 얻은 야쿠자 게임 시리즈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K-드라마 팬들에게 큰 히트를 친 작품으로는 응답하라 1988, 힘센 여자, 도봉순, 사랑의 불시착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각각 일반적인 K-드라마 공식과 달리 독창적이고 비전통적인 일상 형식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슈퍼히어로 패러디, 심지어 북한에서 금지된 로맨스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들 작품은 그 이전의 어떤 작품들과 함께 고전 팬들의 점진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면서 넷플릭스는 한국의 콘텐츠 업계와 직접 경쟁하고 더 빠른 속도로 배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제작 일정이 빨라졌고 제작과 인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성공이 보장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일본 데스게임 이야기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독창적이긴 하지만 큰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콘텐츠는 넷플릭스에서 급격히 빠져나갔고 디즈니 플러스, 라쿠텐, 비키 같은 다른 국제 스트리머들도 합류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이 시리즈들은 종종 공식적인 스토리텔링, 각색, 속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후반 시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황동혁의 독특한 이야기처럼 대담하고 창의적인 K-드라마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은 한국 전통 방송사들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돌파구가 된 성공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와 다른 방송사들은 신중한 편에 놓이지 않는 편입니다. 이는 사전 판매 광고 슬롯에 의해 구동되는 엄격한 8주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방송 시간이 단축되어 에피소드 수가 16회에서 사내 맞선의 경우 8편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내맞선처럼 요즘 인기 있는 K드라마 중 다수는 인기 웹소설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유명 인재들이 출연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지만 이는 다른 형태의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개마을 차차차의 팬들은 틱톡 밈 모음집에서 위시 노래를 듣고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리즈는 훌륭하며 신민아와 김선호 같은 친근한 인재들이 출연하지만 그들의 다음 큰 프로젝트는 각색 작품들입니다. 이 재능들이 다음 대히트작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히트작들은 점점 더 안전하고 공식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지엽고 태어는 엄청난 히트작이지만 그 성공은 완전히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새로움보다는 원작의 강력한 각본 덕분입니다. 선지엽고 태어의 남자 주인공 변우석은 다음 대형 작품인 21세기 대군 부인과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두 편의 각색작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10년 전과 비교해 에피소드당 10배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포맷이 K드라마의 지배력을 완전히 위협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중국 문화 수출품으로 부상하며 국내 제작 영화의 수익을 능가하는 마이크로 드라마는 말 그대로입니다. 한 편당 1분을 넘지 않고 소규모 예산으로 제작되어 창작자들에게 더 큰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마이크로 드라마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K드라마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버 아시안보스가 간결하게 설명한 대로 경쟁사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보스의 영상 에세이에서 그는 한국이 탑릴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마이크로 드라마 공식을 활용할 경우 이상적인 해결책도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짧은 형식의 개념 증명을 제안한 뒤 더 큰 예산과 전통적인 상영 시간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산자들의 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연속극처럼 영구적으로 방영되는 K드라마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16부작 전성기였던 시기는 예전보다 더 공허해졌으며 비슷한 공식적인 방식을 따르면서도 가능한 한 위험을 줄였습니다. K드라마의 황금기는 끝났고 즐길만한 요소가 많긴 하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제가 앞부분에 장문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이유는 혹시 이 미국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K드라마가 망한다, K팝이 망한다는 기사는 20년 전부터 중국 언론과 일본 언론에서 많이 내놓은 기사입니다.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내놓는다는 것은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특히 일배충들은 벌써 이런 미국의 전략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스스로 K드라마를 폄하하고 K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망작, 졸작이란 수식어를 배설해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컨텐츠 산업이 한순간에 미국 OTT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